크게 세 번째로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2가지 논쟁, 즉 시인, 설득, 비결, 불만, 협력, 기적,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 쇼맨십. 어떤 이런 통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으로 논쟁을 피하라.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이다. 나는 런던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나는 그 당시 로스 스미경의 비서였다. 전쟁 중에 로스경은 팔레스타인에서 공을 세운 호주인 조종사로 종전 직후 지구의 절반을 30일 만에 비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모험은 시도된 적이 없는 일로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50,000의 상금을 주었고 연구공실에서는 기사자기를 소유했다. 한동안 그런 대형 제국의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하자면 영국의 린드버그 1927년 디스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던 미국인이었던 셈이다. 어느 날 저녁 로스경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고 나는 그 연회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 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인간이 엉성하게 버려놓은 일을 완성하는 이는 신이시다라는 말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문구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뭐라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온 말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인용어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된다고. 그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왼쪽에는 오랜 친구 프랭크 가먼드가 앉아 있었다. 가먼드는 오랜 세월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왔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가먼드의 의견을 들어보려 했다. 그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식탁 아래로 나를 치면서 말했다. 데일 자네가 틀렸어. 이분이 오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에 가는 길에 나는 가먼드에 말했다. 프랭크, 그 인형문에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잖아. 물론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 나오지. 하지만 우리는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려면 그가 자네를 좋아하겠나? 그 사람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는 자네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야. 그 사람과 왜 다투나? 어떤 경우에도 원하는 짓은 하지 말게. 그 친구는 두껍지만은 그는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알려주었다. 논쟁을 좋아하는 나에게 그 교훈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메스의 형과 토론을 벌였다. 대학에 가서 나는 논리학과 변론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도 참가했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법과 변론순을 가르쳤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론법과 변론에 대한 책도 쓸 계획을 세웠다. 이후부터 토론을 경쟁하고 토론을 나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기도 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토론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었는데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박물뱀이나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토론을 피해라. 실증팔고 논쟁은 사람들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지면 지는 것이고 이겨도 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설사 상대를 당신의 논리를 이기고 상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치자. 그래서 기분 좋을 것이다. 상대는 어떨까? 상대는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인간을 억지로 설득시키면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굳게 지킨다. 펜 생명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워 철저히 교육시킨다. 논쟁하지 말라.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논쟁을 잘하지 않는다. 인간 마음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 몇 해 전에 패트릭 J. 오헤어라는 논쟁을 좋아하는 아일랜드인이 수업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는 학식은 별로 없었지만 토론을 좋아했다. 그는 한때는 개인 운전사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트럭을 팔고 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내 수업에 참가한 것이었다. 그는 트럭을 팔려는 고객과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는 사람이었다.
고객이 트럭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고객의 말을 반박했다. 패트릭은 항상 논쟁에서 이겼다. 패트릭은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객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옳은 말을 하긴 했지. 헌데 차를 팔지 못했네. 내가 해결할 문제는 패트릭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장 할 일은 뭐냐 하면 그가 말을 삼가고 언쟁을 피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이었다. 패트릭은 화이트 자동회사의 자야라는 판매왕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 그가 직접 한 말을 옮겨보겠다. 제가 고객의 사무실에 가는데 고객이 화이트 트럭이요? 그 트럭은 안 좋아요. 그저 준다 해도 안 가질 겁니다. 차라리 후지트 트럭을 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후지트 트럭도 훌륭합니다. 후지트 트럭을 사면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겁니다. 후지트 트럭은 좋은 회사에서 만들고 훌륭한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고객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논쟁이 틈이 없어지죠. 후지트 트럭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에 동조를 하죠. 그러면 그는 거기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데 후지트사 트럭이 최고라고 말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후지트 트럭 이야기를 그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저는 화이트 트럭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객이 하는 말에 화를 냈던 적이 있었죠. 후지트 트럭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논쟁을 할수록 고객은 후지트 트럭의 좋은 점만 계속 생각하고 그럴수록 고객은 경쟁성의 제품을 좋아해서 결국은 구입하게 되지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게 해서 물건이 팔린다면 이상한 일이죠. 저는 싸우고 논쟁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삽니다. 그게 더 이익이 되네요. 벤자민 블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논쟁을 하고 반박을 하면 당신이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감을 절대 얻지 못하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생각해봐라. 논쟁에 이겨서 똑똑하다고 증명하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싶은가? 둘 다 가지기는 어렵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 잡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풍자시를 실었다. 여기 윌리엄 제이가 잠들다. 평생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하지만 죽었는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바꾸지 못한다. 우드로우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 윌리엄 G. 메카드는 다년간의 정치 생활에서 무지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지한 사람이라? 메카드 씨는 애들로 말하고 있지만 지능지수가 높든 낮든 간에 말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브래드리 S. 파슨스는 1시간째 세무서 직원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9,000의 돈이 걸려 있는 일이었다. 파슨스는 그 $9,000가 받을 수 없는 악성 채무여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악성 채무라뇨? 말도 안 돼요.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그 세무서 직원은 냉정하고 오만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집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논쟁을 하지 않고 주지를 벗고 그를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에 비하면 이 일은 매우 사소한 일인 듯하다. 저도 세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책에서 얻은 지식이 불과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세무서 직원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더니 자신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적발했던 겸연 탈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던 중 어조가 차츰 누그러들어졌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더군요. 이야기를 마치고 가면서 그는 제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본 뒤 며칠 후에 결정을 내려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일 후에 그는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세금은 신관대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직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슨 씨와 논쟁을 할 때 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시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워주자 논쟁은 끝이 났다. 그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나폴레옹의 집사 콘스탄트는 조세핀과 당구를 쳤다.
그가 쓴 책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 73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담요를 꽤 쳤지만은 항상 조세폰이 이 이도로 양보했다. 이것은 항우에게 몹시 기쁘던 모양이다. 콘서탄트를 배우자 우리들도 고객애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의를 양보하자. 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없어진다. 오해도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 화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 의해 없어진다. 이런 그런 동료와 잦은 논쟁을 벌이는 청년 정교를 이렇게 타일렀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논쟁할 시간이 없다. 불쾌감에 빠지거나 자존심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논쟁은 더욱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많이 양보하고 전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어느 정도 양보해라. 좁은 골목에서 개를 마주쳤을 때 개에 몰리기보다 개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낫다. 개를 죽였다 하더라도 개에 몰린 상처는 남는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데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니까 논쟁을 자꾸만 해서 이겨보려고 하죠. 그 습관을 깨뜨리면 성공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자, 이제 적을 만드는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적을 만들지 말아야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자 그는 자신이 생각이 75%만 맞아도 더 이상 그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일이 있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당신의 생각이 55%만 옳다면 당신은 월드스트리트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고 요트를 사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55%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눈짓말씨 또 몸짓으로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상대가 수긍하겠는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지성, 판단력, 자존심 모두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다. 칸트나 플라톤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공격해도 상대의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바꾸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일종의 도전이다. 그것은 상대의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당신의 말도 꺼내기 전에 싸우고 쉽게 만드는 것이다. 호의적인 분위기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만드는가?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교묘하면서 재치있게 해라. 사람을 가질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는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체스터 필드경은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해라. 하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나는 그 고단을 빼고 20년 전에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것도 이제는 믿지 않는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을 읽으니 그 고단도 믿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20년이 또 지나면 지금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말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전과는 달리 만사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단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니 얻는 게 더 많아. 상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아니 설사 실제로 잘못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자주 실수를 하니까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으면 말아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볼까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자주 실수를 하니까요.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볼까요? 이 구절에는 말이 아주 긍정적인 말이 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당신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데 대놓고 당신은 말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한다. 한 번은 내가 북극권에서 11년을 보내며
그는 6년을 고기와 물로만 연명한 유명한 탐험가이자 과학자 스테판슨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가 한 실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실험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과학자는 결코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 실험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그저 사실만을 찾아내려 노력할 뿐이죠. 당신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가 없다. 당신이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이 곤란할 일은 없다. 당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도 당신처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상대가 실수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당신이 노골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좋은 일을 하나 들어보자.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가 미국 최고 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 사건에는 그에게 돈과 중요한 법률 문제가 연관되어 있었다. 변론 중에 재판관이 S씨에게 회사법의 법정기한이 6년이지요. S씨는 말을 멈추고 재판관을 잠시 응시하며 퉁명스러운 말투로 재판장님, 회사법에는 법정기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정관이 조용해졌습니다. S씨는 내 강연에 나와서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법정관은 차가운 공기가 가운데랐습니다. 제가 맞았고 재판장님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제게 호의를 가졌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지금도 제가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의 변론도 그 때보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납득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학식이 있고 저명한 판사에게 그의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질투, 의심, 두려움, 자부심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생각이나 머리 스타일 또는 정치적인 신념 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거든 아침 식사 전에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다음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다음의 글은 제임스 하빈 로빈슨 교수의 명작 정신의 발달 과정 중의 일부이다. 우리는 별들은 저항의식 없이도 생각을 바꿀 때가 가끔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화를 내고 고집을 부른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정하지만 누군가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고집스럽게 그 생각에 매달린다. 이 경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다. 나라는 사소한 단어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이 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움의 시작이다. 나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붙든지 나예라는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화를 낸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싶은 경향이 있다. 그 신념을 뒤흔드는 것이 나타나면 붕괴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예전에 나는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다. 작업이 끝나고 청구서를 받은 나는 너무도 놀랐다. 며칠 후에 집에 친구가 집을 방문해서 커튼을 보았다. 내가 커튼의 가격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뭐라고? 그 가격은 말이 안 돼. 바로 바가지 썼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도 인간이기에 나 자신 변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물론 좋은 물건이니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싼 물건은 품질과 예술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저런 소리를 늘어놓았다. 다음날 다른 친구가 집에 잠깐 들렀는데 그 친구는 내 커튼을 감탄하면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도 이런 예쁜 커튼을 달고 싶다고 말했다. 그 친구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자기 사무실에 너무 비싼 커튼을 산 것 같아.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괜히 주문했나봐. 우리가 틀렸을 때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가 있다. 상대가 부드러운 어조를 돌려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직함과 열린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자 호레이스 그릴리는 링컨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링컨에게 따지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면은 링컨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비난 기사를 몇 달이고 계속했다. 사실 그는 링컨이 무수히 총탄에 쓰러지는 날에도 그는 링컨에게 야만적이고도 혹독한 인신공격을 계속했다. 이런 비난 기사를 보고 링컨이 그릴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 전혀 아니다. 조소와 비난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없다. 처세와 인격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서전을 읽어라. 그의 저서전은 그 어떤 글보다도 매혹적인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미국 문학의 고전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에서 한 권 빌리든지 아니면 서점에서 한 권 사라. 이 저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어떻게 하여 논쟁을 좋아하던 자신이 어떻게 이 버릇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온화하며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어느 날 프랭클린이 실기왕성하던 청년 시절에 퀘이커교 신자인 친구로부터 뼈아픈 진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너는 틀려먹어서 상대가 너와 생각이 다르면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해서 모욕을 준단 말이야. 친구들이 내가 없을 때가 더 재미있다고 말해. 네가 너무 유식한 척해서 아무도 너와는 말하고 싶지 않아. 너랑 얘기하려고 노력해봤자 기분만 나빠지거든. 그러니 너는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이상으로 발전할 가망이 없어. 프랭클린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비난의 말도 잘 받아들일 줄 안다는 데 있다. 그는 이 말을 인정할 만큼 마음이 넓고 지혜로웠으며 자신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향 전환을 했다. 그는 역시 완고하고 거만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나 의심할 나위 없이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주장을 하더라도 곧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옳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도를 바꾸니 대화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니 상대로부터 적극적인 반응도 이끌어내고 비난도 덜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덜 나빠졌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좀 더 쉽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질을 주기가 힘들었지만은 차차 쉽게 억제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마 50년 동안 내가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나 개정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향후 위원회에 이르게 되었어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나는 말저주가 없어 웅변가가 아닙니다. 의 선택도 오래 걸리고 선택은 의도 적절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프랭클린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뉴욕에서 정유 설비를 판매하는 FJ 마호니는 롱아일랜드의 중요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거래처의 청소년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서 설비를 제작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사건이 터졌다. 고객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인이 그 설비에 큰 기름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지인들은 설비가 폭이 넓다느니 짧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비를 폄하했다. 고객은 마호니 씨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한 설비를 인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저는 제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객과 그 친구들은 설비를 잘 모르기에 제가 그들의 실수를 지적한다면 만사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롱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제가 고객의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분풀이를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어쩔 셈이요? 저는 침착하게 고객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시는 입장이니 당연히 원하시는 물건을 구입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선생님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설교도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2,000의 비용이 들었지만 그것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 경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이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설교도를 계속 제작하게 해 주신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차분해지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잘 안되면 신이 도와주시겠지요. 제 생각이 맞았고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정치 두 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고객이 저를 모욕하고 제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려 했을 때 온 힘을 다해 그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참았더니 참는 만큼의 소득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논쟁을 했다면 고객은 사선 걸고 저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소중한 고객을 잃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결코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이다. RV 크로울리는 가드너 테일러 목재사의 세일즈맨이다. 그는 오랫동안 완고한 목재의 금수원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논쟁이 벌어질 때에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목재의 검사원은 야구 심판과 같아서 그들이 판정을 내리면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 그는 논쟁에서 이겼지만 그 때문에 회사는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는 절대로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여기 수업에서 그가 한 이야기를 옮기겠다. 오늘 아침 사무실의 전화가 울렸다. 저희 회사에서 발송한 목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고객이 노발대발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목재 선적을 중단할 테니 빨리 목재를 인사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를 내었을 때 검사계가 목재의 불합격 부음이 반 이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인수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가면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저는 당연히 단연간의 목재에 관한 지식을 살려서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검사원의 잘못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강좌에서 훈련한 규칙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그 회사 쪽 담당자와 검사관이 환한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싸울 듯한 태세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목재를 전부 내려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검사관에게 합격 폼과 불합격 폼을 가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사관이 선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백송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관은 단단한 나무에 관한 한 전문가지만 백성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백성에 관한 한 제가 전문가였지만 그가 자목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어떤 목재에 불합격을 판정을 주었는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후에 어떤 목재를 보내야 고객을 만족시킬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협조적으로 질문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처사가 매우 정당했음을 말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더군요. 가끔씩 주의 깊게 던진 제 말을 듣고 검사관은 퇴짜 놓는 제목들이 사실은 기준에 부합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추려면 더 비싼 목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관의 태도가 점점 변하더니 결국은 백성나무를 다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나무에 대해서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목재가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희 제품에 퇴짜를 넣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수는 심사 기준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은 자기 회사 측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 검사관은 제가 떠난 후에 다시 전체 목재를 검사하여 전부 구입하는 한편 대금 전액을 수표로 보내왔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작은 기지만으로 회사에 150달러의 이익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상대의 호감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한 규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00년 전에 이미 예수는 원수와 빨리 화해하라라는 말을 했다. 즉 상대가 고객이든 남편이든 정적이든 그들과 논쟁하지 마라.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들쑤시지 말고 약간의 사교적인 술책을 부려보아라. 2200년 전 예수가 태어나기 전 이집트의 악토의 왕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충고를 했다. 외교적이 되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규칙 2. 상대 의견의 경의를 표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그랬네요.